네, 자유한국당이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야기 곧바로 나누기 전에 논란이 발단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으로 부인이 될 뻔했지만 오늘도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특검이 강제 구인을 위해서 실제로 구치소에 찾아갔고요. 찾아가서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함께 가야 한다, 재판에 출석해달라라고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특검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꼭 구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갔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아서 이번에 또 구인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양쪽 다 집요하게 응해달라고 하고 응하지 않고 이걸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또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면이 무산됐습니다. 네, 이 이야기 전문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노영희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 변호사 지금 말씀드리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인 결국 또 실패했습니다. 증인 구인인데 실패했는데요. 자, 특검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구인해내겠다 했었는데 원래부터 불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증인을 거부할 경우에, 그러니까 출석하는 걸 거부할 경우에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구속되어 있는 뭐 피고인이나 구속되어 있는 증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나올 경우에 가서 정말로 실력 행사를 해서 데려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실력 행사 왜 못하는 겁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법정에 나와서 나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오히려 그 재판장에게 그 검찰이 뭐 약간 좀 좀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구인장을 들고 온 특검 검사한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병원에서 발가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MRI를 찍고 진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법원으로 갔다라는 뭐 그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그때 검사를 하면서 봤던 데서는 사실 뭐 피부색이 좀 변색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어제도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걸음걸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상태 때문에 계속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재판엔 다 나오지 않느냐라면서 일부러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반인들에 대한 강제 구인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건 무슨 심리일까요? 자존심이겠죠. 내가 증인으로서 남의 재판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혹시라도 내가 증언 거부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재판장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머지 삼성 그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언을 거부해 왔었거든요. 네. 반대로 그렇게 하면 됐을 것도 같고 굳이 강제로 증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하는 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반대 신문을 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본인들이 그런 대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네.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약간 특별한 더 그 본인이 조금 같이 대면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같이 나누기 위해서 김강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신 기자 지금 전화 연결로 브리핑한 내용대로 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제2의 831 대책이 아니냐, 노무현 정부 때는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기자분 설명도 들으셨습니다만 부동산 대책 말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감도 잘 안 오긴 하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지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기조고요. 네네. 제2의 종부세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잘못됐다기보다 그 당시에 보면 실제 종부세를 내는 분들 한 3%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네. 부자들을 위한 이런 세금 체계였는데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말처럼 왠지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홍보도 좀 잘하고 국민들에게 이게 누구를 위한 대상자인지, 실제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채, 세 채, 많으면 10채, 100채씩 막 이렇게 집을 갖고 돈을 버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요건이 강화가 되고 또 같이 발표된 증세 그 정책에 따르면 3억 이상자도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예. 연간 소득 5억 원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나같이 봉급 생활자도 증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커질 수 있을 것이고요. 왜 증세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절차적으로 뭐 정치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자면 이현수 기자한테 네. 한번 묻어볼게요. 이현수 기자, 제가 알기로는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국토부 장관 휴가 중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휴가 중.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알다시피 지금 사흘째 휴가 중인데 이 두 축이 휴가 중일 때 이렇게 중요한 대책을 내놓는다. 이것도 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사실 대통령이 휴가 중인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는데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휴가 중에 사실상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현미 장관이 휴가 중에 발표되는 것을 두고 혹시 이게 장관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당정간의 엇박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금 내부 이야기를 들여다봤더니요. 원래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되기로 뭔가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 27일에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라면서 사실상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 의지를 받아들여서 뭔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김관진 위원장님 예. 여쭤보면 지금 이현수 기자 얘기 들으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뭐 대통령이 내리는 피자 한 판 먹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자,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을 건데요. 국토부 장관이 마침 또 오늘 뭐 복귀는 임시 복귀는 했다 하지만 이런 스케줄 모르고 휴가 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휴가를 뭐 많이 가라 이렇게 뭐 내세워서 정책을 펼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약간 엇박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의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좀 확인이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뭐 휴가의 문제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예.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도 뭐 와서 일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장관이 꼭 오지 않더라도 휴가 중이라면 뭐 차관이 대리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발표 나오자마자 야3당이 일제히 제2의 노무현 정책이다. 그럼 노무현 정책 리바이벌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 더더군다나 실패할 것이다 나섰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정책 발표하기 전에 야당과 정무적으로 좀 밑에서 이렇게 협의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이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것이 정부의 안이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법률로 또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야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혹은 예를 들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이런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버리면 정책의 효과 자체라고 하는 것을 살릴 수가 없는 거지 또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파급이 벌어질 수도 있는 예, 그래서 문제이긴 그런 하네요.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오던 정상적인 정책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짚어볼 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